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장 앞뒤면으로 해서 지문 10개 정도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매일 뭐 오늘 배운 거 오늘 여러분한테 지문 체크하라 그러면 다 알죠? 뭘 다 알아, 다 알게. 하지만 지난주 이제 요번 주까지 하면은 진도 이제 3번 나간 거거든요. 3번 나갔으면 다음 주에는 처음 진도 나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 좀 복습을 하시는 의미에서 지문 10개 정도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드리거든요. 성심성의껏 풀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는 항상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풀어보셔야 지금 2주 전 거 복습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거 모아놓는데 의의를 갖추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콜렉션 대상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막 거기서 왜 틀렸고 내가 틀렸으면 왜 내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문제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해설이 이렇게 10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페이지 바꿔서 뒷페이지에 있게 좀 해달라. 왜? 공부하면서 이게 자꾸 눈이 가서 그렇다는 거야. 아니 이거 보고 싶은 사람이 뒷페이지에 있으면 안 봐요? 이걸 볼 거냐 말 거냐는 공부하는 사람은 의지지, 의지. 자기 의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접어놓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어쨌든 접어놓고 그걸 펴서 볼 정도면 뒷페이지에 있는 것도 볼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무슨 뭐 초등학생들이 엄마한테 막 투정하듯이 막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어른들, 성인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 그죠? 성의껏 풀어오시고, 거기다가 가장 좋은 건 만약에 자기가 틀린 지문을 발견했다. 그럼 틀린 지문이 왜 틀렸는지,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OX예요, OX. 근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린 지문인지 내가 했어요.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이걸로 맞는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적어놓고 확인까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 50개, 100개 이렇게 줘버리면 못하지만 10개 정도씩 주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셔갖고 성의껏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활용 굉장히 잘하신 분들 거의 다 합격합니다. 2주 정도 지난 거 복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부재자 제도 보겠습니다. 99페이지예요. 부재자는요,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고, 거기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재산인 거예요.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재산이 없으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그죠? 자, 민법상 부재자 제도를 정해놓고 민법에서 부재자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부재자에게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관리되지 않을 때, 부재자에게 재산이 있는데 적정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개입해서 갖고 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은이네 동네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민법은 부재자 여부를 재산관리 필요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주소를 떠나서 국내에 있는 대리인 등에 의해서 재산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 민법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99페이지 한번 볼게요. 99페이지. 부재자가 뭔지는 줄치면서 암기할 게 아니야. 머릿속에 부재자의 개념은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재자의 민법상 부재자는 뭐가 하나 추가됐다? 재산관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99페이지는 딱 하나만,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보이시죠? 그거하고 밑에 판례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판례로 보시자고. 밑에 판례, 부재자의 판단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외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국에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수유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이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부재자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부재자 여부를 재산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럼 그거 먼저 보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바로 위에 있잖아요. 부재자 여부를 판례는 잔류재산의 관리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체류 중인 자도
타인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민법상 부재자라 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그럼 부재자의 재산 관리입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재자에게 재산 관리인이 없을 때 국가에서 개입한다 그랬죠. 법원에서 개입을 합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있으면, 여기 보세요. 부재자에게 재산 관리인이 있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인이 있던가, 그럼 부재자가 지금 외국에 유학 가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제한 능력자라든지, 근데 제한 능력자는 아닐 거예요. 미성년자가 아마 조기 유학 가 있을 때 그럴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이 외국에 유학 가 있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사례도 거의 미성년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그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성년자가 외국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외국 주재국의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 나가고 한 4년, 5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국내에 있는 집이나 기타 재산을 팔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형이 좀 맡겨줘, 좀 맡아서 해놔, 자기 친구 변호사에게 네가 좀 잘 좀 관리해줘라 라고 맡겨놓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재산이 적극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국가에서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유재산에 국가에서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이때도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산 관리인이 있고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으면 국가에서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재산 관리인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현재 재산이 관리되고 있다는 거야,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얘가 생사 불분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생사 불분명이 돼버렸으면 이제 부재자가 아니고 실종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임의 대리인 같으면 계속해서 부재자하고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연락이 되는데 얘가 생사 불명이 돼버리면 부재자하고 연락이 돼, 안 돼?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부재자 의지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재산관리인이 없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냐? 임의 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다든지 대리권이 소멸했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재산관리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경우 그래요. 부재자가 생사가 불분명해졌다는 얘기, 연락이 끊어졌고 그럼 더 이상 부재자로부터 통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조용히 부재자 재산을 한 20억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얘가 생사 불분명이 돼갖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탁 판단해 보니까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럼 이제부터 작전이 필요하죠. 어떤 작전인지 느낌 오시죠? 예, 작전이 실실 필요하다고. 왜? 법원에서 눈치채기 전에 내가 뭐 작전을 많이 부리면 많이 부릴수록 내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국가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한다? 재산관리인이 없는 것과 똑같이 개입을 한다. 그럼 재산관리인이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럼 재산관리인이 없으면 정부에서, 법원에서 재산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국가에서요. 그럼 이해관계인 검사가 법원에다가 재산 관리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야. 방치되어 있을 때는요. 자, 이해관계인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이렇게 뛰어가서 관리할까요? 판사들은 그런 거 관리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야?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변호사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명령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한다. 그러니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관리 좀 해라. 그죠?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권의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이다 라고 거긴 나와 있는데 이 지위를 그대로 여기다가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앞글자만 갖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게, 투명하게. 잘 보이게, 투명하게 뭐 한다고? 관리한다고. 잘 보이게, 투명하게 뭐 한다고요? 관리한다고. 얘가 뭔데? 재산 관리이냐. 이 행위가 관리 행위야, 민법상. 보존, 이용, 개량 행위. 처분 행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처분행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처분명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보존이용 개량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고, 이용행위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고, 개량행위는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이런 행위를 개량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이건 무제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무제한 가능해서 처분행위도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에서 필요하면 처분해라 라고 처분 명령에 의해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인 월급을 누가 줘야 돼? 법원에서 줍니까? 부재자 재산으로 줘야 되죠. 그럼 부재자 재산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법원에서 지 맘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야, 재산 일부 처분해.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돈으로 월급 어렵게 주고 그 다음에 기타 관리 행위에 필요한 지출을 해라 라고 명령하면 처분 명령에 의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개량 행위도 해야 되죠. 이용 개량 행위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공부할 거예요. 이건 여기서 필요 없는 거야. 여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보이게 투명하게 뭐 하는 행위라고? 관리 행위라고. 관리. 보이게 투명하게. 보가 뭔데? 이는요. 개는 개량 행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민법 118조에서 다시 한번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그냥 보이게고, 그 대신 처분행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법원의 명령. 그런데 법원의 명령이 없는데 처분행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러면 허가받아서 처분하는 거예요. 법원에 허가받아서 신청을 해서.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재산관리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명령이 있으면 처분해야 되죠. 그런데 법원의 명령이 없는데 처분은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법원에다가 허가 신청해야 되죠. 근데 급하면 어떻게 돼?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허가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처분했는데 나중에 허가 못 받으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요. 기타 처분행위 다 할 수 있는데, 원래 기타 처분행위 어떻게? 불가한 거예요. 명령 없는 처분행위 불가요, 원래가. 근데 허가 받아도 되는데, 허가는 나중에 받는 걸 뭐죠? 추인. 추후에 승인받는다는 뜻의 추인이요. 추인받아서도 처분할 수는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부재자 재산관리에 대한 처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산 처분해서 재산을 잘 관리 좀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 그럼 앞에서 보면 누구라고 돼 있냐면 검사, 이해관계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검사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검사는 여기 왜 들어가요? 공익의 대표자, 공권력의 대표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 근데 우리는 왜 공권력의 대표자라는 느낌이 자꾸만,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 민중의 집행이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민중의 집행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느낌은 민중의 몽둥이다 이런 느낌은 있어도 민중의 집행이라는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뭐 물어보면 공권력의 대표자다. 아니에요. 공익의 대표자예요. 민중의 몽둥이, 뭐 권력의 집행이 뭐 그건 느낌이 잘 이렇게 오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처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또는 경제상 이해관계인, 부재자 재산관리와 이해관계 있는 자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경제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재자의 친권자, 친권자라는 얘기는 부재자가 미성년자라는 얘기죠.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럼 얘도 어떻게 해? 후견인, 제한능력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이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관리해야 될 걸 법원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건 거예요. 부재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부재자 재산에 대한 처분명령, 여기서 처분명령 청구한다는 얘기가 재산관리인 선임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재산관리인 선임해서 걔한테 처분명령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청구권자가 아니다. 왜? 얘네들은 스스로 관리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어디서 선임했다 그랬어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하지만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이라고 선임을 했는데 얘는 박사학위 논문이나 기타 이렇게 봤을 때는
경제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경제는 완전히 꽝이네. 쟤는 또 부동산 전문가인 것 같아서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땄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른다는 거야. 변호사인데. 그럴 수도 있죠. 얘는 형사는 뭐 잘 알아도 민사는 잘 모르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해임해야 되잖아요. 법정 대리인은 원래가 자유롭게 사임 또는 해임이 불가능한데 여기 있는 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있죠? 얘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된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하고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사임도 할 수 있고 해임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나 우리 아들 법정 대리인 안 할래 라고 해서 쉽게 사임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하지만 여기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사임 또는 해임, 개임도 가능하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는 그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관리 행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존, 이용, 계량 행위, 관리 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처분 행위. 처분 행위는 자기 마음대로 해 아니면 처분 명령 받아서 해. 명령 받아서 처분 명령이 없는데 급하게 처분해야 될 것 같으면 허가. 이거보다 더 급하면 사후 허가를 뭐해? 추인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 허가는 사후 추인 형태의 허가도 가능하다.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허가 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했대. 여기서 허가 없이는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사후 허가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무효란 뜻이지.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되죠. 이는 무효입니다. 무효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가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우리 기초 시간에 하기는 했지만 요거는 지금 뭐 몰라도 관계없이 뭘로 하자? 무효다라고 하는 거야. 무효.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원이 부재자 재산의 매각 결정을 하면서 그래 매각 결정이라고 하는 건 처분해라. 야 부재자 재산을 처분해라 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분할까요? 그건 네가 좀 알아서 해. 특별한 매각 방법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 하셔야 돼. 지금 당장 부재자 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1억 원이야. 그런데 부재자 재산은 10억짜리라고. 근데 그거 1억 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뭐 받고 이런 게 안 된다니까. 부재자 재산의 처분 행위를 통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1억 원이 필요하니까 매각해서 1억 원 마련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재산관리인이 보니까 이거 굳이 팔 필요 있나? 안 팔아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 받아갖고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설정해서 대출 받아갖고 돈 1억 원은 쓰고 1억 원은 이자 같은 걸로 해서 예비비로 놔두고 이렇게 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보니까 이건 놔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팔긴 좀 아깝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재자 재산 매각 결정을 하면서 매각 방법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면 그 매각 방법은 재산관리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처분 허가를 받아서 부재자 재산을 처분하는데 그럼 어떤 목적으로 처분해야 되느냐? 부재자를 위한 용도로만 처분해야지. 누구 재산 처분하고 있는 거죠? 부재자 재산 처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뭐 그냥 상식 아닙니까? 그냥 상식. 그죠? 자, 그다음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그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지 재산 관리하고 있어. 남의 재산 관리하고 있어요. 남의 재산 관리하니까 월급 받아야 되죠.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지출한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비용 상환 청구해야 되죠. 또 업무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생긴 손해. 부재자 재산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가서 관리 행위 하려고 가서 차를 세워놨는데 그 부동산 위에 벽에 있던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내 차가 깨졌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씨, 그러고 가야 돼. 수리해야 돼.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죠. 그럼 손해배상 다 받아야지. 내 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부재자 재산을 매각, 기타 처분 행위를 통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받고 남의 재산 관리해 주는 애죠. 돈 받고 남의 재산 관리해 주는 애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관리해야 되고, 법원 명령에 의해서 담보 제공 의무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니 자기 생각에 급하다고 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미리 처분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사전 허가든 사후 허가든 대상이 아니야. 그럼 허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몰라 그러고 떼굴떼굴 굴러야 됩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손해배상 봤더니 얘가 거지네. 그럼 손해배상 못 받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한다? 법원에서 쓱 봤을 때 제 거지 같다 그러면 담보 제공 명령이 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죠. 관리하는 과정에 부재자에게 손해가 나는 행위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의무도 있는 거고요.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선임돼 있다는 얘기는 부재자 재산을 얘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애고 국내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하는 애가 있는데 이 재산에 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외에 있는 애한테 너 빨리 들어와라 그래야 돼? 재산관리인에게 해야 돼? 재산관리인에게 해야 되죠. 해외에 있는 애한테 공부하는 애한테 너 빨리 들어와 안 그러면 그럼 걔한테는 시간적인 어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선임돼 있을 때 부재자를 위한 소송은 부재자 재산관리인만 할 수 있고 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또 부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도 누구 나오라 그래야 돼? 재산관리인 나오라고 해야지. 외국가 있는 애 보고 너 와라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재자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소송은 재산관리인만이 할 수 있지 딴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또 부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외국에 있는 애를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재산관리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재산관리인 결정, 재산관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일도 생기겠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부재자가 발생을 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고 그자에게 재산처분 허가가 있었어요. 또는 재산처분 명령이 있었다고. 그러면 관리행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처분행위도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다가 선임결정이 취소가 되거나 처분허가가 취소가 된다고. 그럼 요 기간 동안에는 재산관리인 자격을 가지고 처분명령을 받아갖고 처분행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임결정이 취소가 되거나 처분허가가 취소가 되면 더 이상 관리행위 하면 안 되죠. 처분행위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관리행위, 처분행위 하게 되면 이건 무효야 당연히. 선임결정이 취소가 되고 처분허가가 취소가 됐으면 관리행위도 처분행위도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해서는 안 되죠. 아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됐고 재산처분허가가 있었다. 그래서 열심히 관리행위, 처분행위 하고 있는데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한 시점이 언제냐.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사망이 확인되기 전에 했던 행위는 완전히 유효지 이거는. 이건 무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돼서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 했던 행위. 이 행위는 어떻게 할 거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망이 확인되면 이 재산은 부재자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행위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래 안전을 위해서 부재자의 실종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 했던 행위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또는 처분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했던 행위는 무조건 다 뭘로 보겠다는 얘기죠? 유효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생기는 분쟁이 뭐라 그랬죠? 상속인하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뭐래요? 아 그거 더 이상 부재자 재산이 아니고 내 재산인데 왜 네 맘대로 했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에서 아무 얘기 없더라. 그럼 상속인들이 너 알았어 몰랐어 걔 죽은지. 그럼 재산관리인 뭐래? 알았다고 하죠. 알았다고. 몰랐다고 했으면 얘기거리가 아니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고 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고. 알았다고 나온다고. 그래야 뭔가 분쟁이 생기지. 항상 몰랐습니다. 그럼 분쟁 생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항상 알았지. 뭘 알았어 몰랐어? 그럼 얘가 알았대 몰랐대? 알았다고 하지. 그럼 그건 유효요 무효요? 그 행위, 그 관리 행위, 처분 행위. 뭘 망설이고 있냐고. 적어놓고 물어보는데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또 판사가 된 거야. 여기 적어놓은 대로 안 하고. 알았다고? 그럼 그건 용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뭔데 용서가 안 돼?
알았든 몰랐든 법원에서 선임 결정을 취소하거나 처분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무조건 유효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 처분행위, 여기서 했던 이 처분행위는 재산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지. 재산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죠? 이게 10억 중에서 5억 처분하고 5억 남았대. 그럼 상속인 얼마 가져가냐고. 5억만 가져가야지. 처분행위가 재산 상속인에게 효력 없으면 10억 다 또 찾아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근데 여러분이 민법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한국말을 몰랐던 거야. 재산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나 없나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야. 그럼 일단 흔들고 보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재산행위 있잖아요. 재산행위는 효력이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해서 소송 절차가 무슨 절차가? 소송 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소송 절차냐 재산관리 행위냐 구분하셔야 돼요.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소송된다. 여기서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뭐야? 소송에 관한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 수계가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된다? 중단이 된다. 하지만 재산관리인은 달라. 법원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거나 재산 처분의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관리인의 행위는 무슨 행위죠? 재산행위. 재산관리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시겠죠? 다만 뭐는요? 소송 절차는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망하는 순간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재산관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은 이제 판례 가지고 여러분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재산관리인에 대한 부재자 재산 처분의 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분 명령이 있었다. 그럼 처분행위, 관리행위 다 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선임 결정이 취소되거나 처분 명령이 처분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중간에 혹시 부재자가 사망이 확인됐다라고 하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거나 처분 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효인 행위예요. 다만 혹시 소송 중에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하는 순간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어져 버리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은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된다? 중단이 된다. 나머지 재산행위는 무조건 유효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간섭이라 그랬죠. 근데 언제 간섭한다 그랬어요? 언제요?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개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간섭이다 그래서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임의대리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네가 이런 행위 좀 해줘. 처분행위도 네 맘대로 해줘. 그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서 정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처분행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으로 처분행위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아버지가 알아서 처분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기 친구인 변호사한테 네가 알아서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 좀 해줘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위는 부재자와 내부적 기초관계 즉 계약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위임계약으로 그 권한을 정한 바가 없대. 그럼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분명치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야 또? 보존, 이용, 계량행위인 거야. 민법 제128조. 민법 118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 이, 개.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의 권한을 위임했대. 그럼 얘 재산관리인은 처분권도 받은 거잖아. 누구한테? 부재자 본인한테. 그럼 처분행위 자유롭게 해야 되죠. 이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부재자 재산 처분행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만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된 때는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지. 권한은 소멸하지만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분 명령이 취소되거나 처분 허가가 되기 전까지 행위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권한은 소멸했지만
처분명령이 취소되거나 처분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했던 행위는 다 유효인 행위로 보겠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잖아, 참.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볼 것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재산관리인,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 말고, 여기서는 제가 착각했어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사망이 확인되면 대리인의 지위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건 우리 법원에서 정한 재산관리인이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르게 되네요, 범위가. 네, 좋습니다. 자, 그래 예외적으로 간섭한다.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않다. 그럼 연락이 지금 끊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또는 부재자가 정한 다시 한번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거나 부재자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본인의 부재 중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대요. 그럼 이것도 재산관리인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이때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다시 유임을 시켰다는 거예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부재자가 외국에 가면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얘가 못 돌아오고 있다고. 그럼 재산관리 권한 3년이 지났으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재산관리인 없게 된 거죠, 지금. 지금까지는 있었어. 근데 3년 지났으니까 없어졌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산관리인 선임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애가 제일 잘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걔를 다시 유임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유임을 시키면 그전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지만 지금부터는 법원이 정한 재산관리인이지. 달라지죠?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다시 유임한 경우에 종전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임의 대리인에서 법정 대리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허가받아야 되죠. 처분명령이나 처분허가를 받아야 되지. 임의 대리인으로서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처분행위 할 때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면 처분행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권대리지 처분행위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법원에서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으로 한번 가시죠. 부재자 재산관리. 그래서 100페이지 가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가 있고 그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2조 있죠. 22조. 그 바로 위에 보니까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인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걔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조에 보니까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여기서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인도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됩니다. 본인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도 또한 같다죠. 본인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재산관리인이 없다, 그 얘기예요.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했대. 그럼 이제 재산관리인 생겼네. 그러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전항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처분 명령을 다 취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B에 보면요. B. 이해관계인이란 줄칩니다. 부재자 재산 보존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다. 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등등은 들어가는데 세 번째 줄에 친권자, 후견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청구권자가 아니다. 시험에 나오면 친권자가 나와요. 친권자. 친권자는 꼭 뭔가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지만 친권자는 부재자에 대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권한도 의무도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법조문 24조에 갑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목록 작성이 항상 관리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 관리는 어떻게? 명부 작성이 사람 관리 시작이죠. 재산 관리는 재산 목록 작성이
시작인 거죠. 또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는 부재자하고 재산관리인하고 지금 연락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비용은 누구 재산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부재자 재산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관리인의 권한은, 그러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관리 행위만 해야 되잖아.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해야 되죠.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할 때는 법원의 허가 얻어야 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도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않대요. 그럼 얘는 부재자하고 연락이 되는 애예요? 안 되는 애? 안 되는 애죠.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자, 그래. 오른쪽으로 가면은 C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보이시죠? 거기 로마자 1번에 그거 줄 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줄 칩니다. 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든 관리행위를 초과하는 행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거기까지 줄 쳐놓으시고요. 다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 한 후에 사후 추인 형태의 허가도 유효다. 그 다음에 로마자 5번도 법원이 부재자 재산 매각에 허가를 하면서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매각 방법은 재산관리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매각 허가받은 재산을 다시 매도, 담보, 대물, 변제,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할 때 다시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미 처분 허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처분 행위는 다 누구 재산 처분하는 거야? 부재자 재산 처분하는 거니까 누구 이익을 위해서 처분해야 돼? 부재자 이익을 위해서 처분해야 되는 거고요. D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 부재자를 위한 소송 등의 제기는 재산관리인만 할 수 있고, 부재자와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재산관리인만을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부재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딴 얘기는 압박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기일에 있어서 지가 훨씬 더 유리하죠. 아니, 독일에 있는 놈한테 와갖고 소송하라고 맨날 들어오라 그러면 거기서 일 제대로 하겠냐고.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그래, 너 가져라. 그러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부재자에게 소송 제기하면 그거는 무효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판례는 지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는 그다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수 청구해야 되고 비용상환 청구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거긴 아직 줄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질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재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양쪽 가로 3번.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 종료입니다. 자, 이것도 줄칠 거 없습니다. 줄치지 마세요. 자, 본인이 직접 재산관리한다. 그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빠져야죠. 본인이 직접 더 재산관리 한대요. 아니면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보냈다는 거야. 그럼 당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없을 때 개입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본인 사망 후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될 때, 본인이 사망을 했는데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됐으면,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재산관리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누가 지금 관리할까요? 상속인들이 관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인들이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비소급표다라고 해서요. 거기는 기억, 니은 다 줄쳐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하고 기억, 니은.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의 취소 및 부재자 재산에 대한 처분 명령을 취소했을 때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취소 또는 처분 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권한 내의 재산관리인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유효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는 동그라미 2번 판례 한번 볼게요. 3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판례 다 줄칠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의 허가를 받고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이 적법한 권한 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중간에 보니까 실종기간 만료라고 돼 있죠. 실종기간 만료를 밑줄을 쳐놓고 실종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망 간주의 효과가 생깁니다. 되셨죠? 예, 자,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판례 볼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해서 뭐가 진행이 됐대? 소송이. 단순한 재산관리가 아니라 지금 뭐죠? 소송이 진행됐다 그런 얘기죠. 진행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됐다. 그럼 사망 간주의 효과가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산관리인으로서 지위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 수계가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는 중단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간섭인 거예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에 따라서는 빼고 줄칩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처분의 권한을 위임했으면 부재자 재산 처분에 관해서는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필요가 없죠. 부재자가 네 마음대로 처분해라 라고 얘기했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다만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는 일종의 임의대리인입니다. 부재자 사망이 확인되면 또는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법원에서 정한 재산관리인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자, 예외적 간섭주의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졌을 때 개입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럼 그 개입할 때 기존에 있는 재산관리인을 다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렇게 나와요. 다음 페이지 디귿에 본인이 선임한 관리인을 법원이 유임시켰다 할지라도 이후부터 종전관리인의 지위는 임의대리인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바뀝니다. 그건 줄 치셔야 되겠죠.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23회 답으로 나왔던 건 그 4번이 답인데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처분 허가를 얻어서 부재자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대. 처분한 후에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까? 장래를 향해서만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까? 효력이 유지가 됩니까? 효력이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재산관리인의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거나 처분 명령이 취소가 될 때는 소급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행위 전부 다 유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또는 처분 허가가 있었고 취소가 됐대. 그럼 이후에 한 행위는 전부 무효잖아요. 더 이상 관리행위, 처분행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기간 중에 한 행위는요. 전부 유효죠. 비록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했던 행위도 유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실종선고입니다. 자, 실종선고. 이게 진도 너무 늦네요. 실종선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